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정유 석유화학 태양광 쪽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2025년 연간 전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한 2, 3년 정도를 복기를 해보면 제가 맡고 있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바이든 정권 들어오면서 영업 환경 자체가 좀 어려웠던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상황에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섹터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트럼프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년도에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가 정유 섹터입니다. SO일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2024년도와 상황이 유사하거나 조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2024년도에 말씀드렸던 1등 업체 위주로 이 화학업체들을 보자라는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화학 쪽에서는 금호석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한 2년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투자 의견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탑픽은 아니지만, 섹터 전체적으로 탑픽은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솔루션도 조금씩 봐야 되는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 쪽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글로벌 정제 설비의 증설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2023년도와 24년도 같은 경우가 증설이 꽤 많았었습니다. 2022년도에 2020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연됐던 증설들이 완공돼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런 물량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내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정제 설비 증설이 꽤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순증설 기준으로 보면 24년 대비해서 대략 40% 정도 감소하는 그림이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추가적인 설비 폐쇄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25년도의 순증설 물량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줄어드는 그림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급적인 부담들이 23년, 24년도에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유 제품만 하는 건 아니고 석유화학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유사가 하고 있는 화학 제품이 PX와 벤젠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양쪽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부터 증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25년도 내년 같은 경우도 증설이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PX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36%가량 증설이 줄어들 것 같고요. 벤젠 같은 경우는 대략 70% 가까이 감소하는 그림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보셨지만 정제 설비 증설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딸려 있는 PX나 벤젠 같은 설비들도 증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정제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도 공급적인 부담들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PX와 벤젠을 생각을 할 때는 휘발유 그리고 혹은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해 볼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휘발유가 부족해지면 이 PX와 벤젠을 줄여서 휘발유를 더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으로 내연 기간의 생명이 어느 정도는 연장돼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글로벌리 휘발유 수급이 조금 타이트해질 수 있고요. 트럼프 임기 내내. 그 얘기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 PX와 벤젠을 줄여서 휘발유를 더 만들려고 수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X와 벤젠이 덩달아서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 정유와 석유화학 쪽, 정유사가 하고 있는 석유화학 쪽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정유 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제 설비 규모가 대략 2위 정도를 합니다. 글로벌 MS는 20% 가까이 됩니다. 대략 한 1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상황이 사실은 글로벌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건데, 지금 미국의 정제 설비 가동률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90%가 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가장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91.4%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 풀가동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지금 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겨울 시즌 들어가고 있는데 드라이빙 시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재고가 조금이라도 더 빠지면 한 대략 7년 내 최저치까지 재고가 빠지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정제 설비 가동률은 높은데 휘발유 재고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등경유 재고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바이든 정권 때 탈탄소 정책을 워낙 강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정제 설비는 소폭 줄었어요. 근데 미국의 경기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나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의 수요 공급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은 셰일붐 덕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고 바이든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작년에 바이든이 휘발유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얘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워낙 자체적으로 쓸 물량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휘발유의 수요가 자극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향후 3, 4년 내에 미국 내 정제 설비 증설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제 설비 증설을 미국 업체들이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설비를 한번 지으면 3, 40년은 써야 되는데 그리고 짓는 데 한 3, 4년이 걸리는데 짓고 나면 지금 투자회사 결정해서 짓고 나면 그때는 트럼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정제 설비 증설도 향후 3, 4년 내에 이루어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수요는 조금씩 자극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증설은 나오기가 힘든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그림이 향후 한 3, 4년 내에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 정유사들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정유사 같은 경우는 증설은 없고 수급은 빠듯한데 미국 내 원유 증산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가 절감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 미국 정유사들이 바닥 짚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마 트럼프 임기 내내 나쁘지 않은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수출이 이런 영향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글로벌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시아 정유사들의 이 영업 환경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미국 정유사도 보셔야 되고 아시아 정유사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이야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년간 석유 제품의 수출 쿼터를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탈탄소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철강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이런 탄소 고배출 산업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생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중국의 정제 설비 규모는 현재 2천만 BD로 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 캐파는 1,900만 BD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정제 설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정제 설비 규모를 이렇게 제한해 놓고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국은 육성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이 수출 쿼터를 향후에도 크게 늘려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수요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중국이.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결국 순수출 같은 경우가 2020년, 21년부터 추세적으로 줄기 시작을 했고요. 향후 2025년도, 26년도까지 보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정제 설비 규모가 1등입니다. 대략 MS가 20% 가까이 되는 지역이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크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수출을 이렇게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시아 수급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유사에게도 유리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 대략 MS가 각각 20%씩 되는 지역들 말씀드린 거고, 합산하면 대략 한 40%의 MS가 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역이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4등 정제 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MS는 대략 한 7%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도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수년간 정제 설비 증설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요가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5년, 26년부터는 증설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 늘어나는 정제 설비 규모를 보면 2028년까지 CAGR 4% 언더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의 석유 제품 수요는 4% 이상, 5%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향후 증설이 물량 출회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내수 수요에서 대부분 소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설비 증설도 수요 대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인도의 석유 제품 순수출이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도의 석유 제품 순수출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거나 혹은 순수입 포지션으로까지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한 아시아 수급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포함을 하면 제가 지금 3개의 국가들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마켓쉐어가 대략 50% 가까이 되는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이 과거에는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는 수출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수급에 있어서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업황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줄어드는 수출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은 수출량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5위 정제 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인도 다음이에요. MS는 대략 한 5% 내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수출량이 석유 제품이라고 하면 휘발유, 디젤을 의미를 합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량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량 늘었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6년 내 가장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출량이 줄었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이 수출량을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보셨던 지역들은 코로나 이후에 수출량이 대부분 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량이 늘어난 게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고 좋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석유 제품 시장은 원래 글로벌리 1%에서 2% 성장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10% 늘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10% 물량이 늘었고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유사의 가동률이 100% 그러니까 풀가동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늘릴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서 보셨던 지역들은 수출이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동률을 올리면서 수출량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량의 증가 측면에서도 내년도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 물량이 늘었지만 사실 유가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정제 마진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 물량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업황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늘어났던 물량 효과도 이 지난 2년간의 물량 증가 효과들을 아마 내년도에는 풀리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시황뿐만 아니라 물량 측면에서도 내년도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냐라는 건데 특이합니다. 호주나 일본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원래 물류의 허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비중이 높고요. 미국, 중국으로도 10% 가까이 물량들을 각각 보내고 있고 필리핀, 말레이, 베트남 같은 동남아는 원래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나 일본에서 왜 이렇게 수출량이 많이 늘었냐, 비중이 높아졌냐라고 하면 호주나 일본이 지금 정제 설비를 지난 몇 년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고 탈탄소 정책 때문에 줄이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메이크업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스윙 프로듀서로서 제품 시장에서는 스윙 프로듀서로서 다양한 지역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펀더먼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시황과 물량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원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2022년 전쟁 이후로 사실 이 우리나라 업체들의 원유 도입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특히나 오펙이 감산을 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버리니까 어떤 액션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 두바이 원유에다가 붙이는 프리미엄인 이 OSP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OSP라는 게 두바이유에 붙이는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은 맥스 10불까지도 갔었고요. 최근에는 2, 3불 정도의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바이유를 1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과거에 110불에 사와야 됐을 때도 있었고 103불, 104불 뭐 이렇게 높게 지금 사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변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마켓 쉐어를 확보하겠다라고 스탠스가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 쉐어를 확보하려면 OSP를 높게 부르면 안 되겠죠. OSP를 좀 낮춰줘야지만 MS를 확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OSP는 내년도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이 미국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달리 트럼프는 사우디 MBS와 굉장히 관계가 좋은 편이죠. 실제로 바이든이 작년, 재작년도에 증산을 요청했다가 한 2번, 3번 정도 거절당한 바가 있는데 트럼프는 분명히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우디의 감산 완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이 당장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를 못했었기 때문에 당장 생산량 늘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해줄 수 있는 곳은 사우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도 트럼프의 이 외교 정책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사우디의 MS 확보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내년도에 사우디의 감산 완화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OSP도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SP가 1불 하락을 하면 S-오일 기준으로는 3,400억 정도의 연간 이익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SP가 내려가면 연간으로 봤을 때 꽤 큰 규모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에 원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탑픽이 S-오일인데 S-오일은 추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인데요. 석유화학의 중장기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대략 바닥대 바닥의 사이클은 5년에서 8년 주기를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바닥 사이클은 2020년 코로나 당시에 형성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금리 인하를 쭉 해주면서 글로벌 수요가 조금씩 회복됐던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그 당시도 보시면 이
미국과 중국이 동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후에 사이클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2024년도부터 미국과 중국이 동시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뭐 지금 현재의 금리 인하 수준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이클을 경험을 해봤을 때 조금씩 수요는 회복될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이미 2024년도가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 3년간 다운 사이클이 왔던 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증설이 워낙 많았어요. 중국 중심으로 대략 한 4년 동안 대규모 증설이 중국 중심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공급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고유가가 유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원가 부담이 있었던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물가가 높았었고 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수요 위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삼중고를 겪었던 기간이 지난 한 2, 3년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모두 반대로 지금 2025년 이후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대략 WTI 기준으로 70불, 60불 내외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준 상황이고요. 증설 같은 경우는 2024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증설 부담이 많이 완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석유화학은 이미 2024년도에 바닥을 찍고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2025년도에는 그러한 그 회복의 강도가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팩터들을 하나씩 나눠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증설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글로벌 증설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증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올해부터 26년까지는 큰 폭으로 이 증설이 줄어드는 그림으로 흘러가고요. 그 이후에 2027년, 28년도에 추가적으로 증설이 꽤 큰 규모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증설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중동인데,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증설 취소들이 최근 들어서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예정되어 있는 증설도 조금씩 내려올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 한 2, 3년간은 공급적인 부담이 낮아지고 그 이후에도 증설 부담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최악의 사이클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동에 예정되어 있던 27년, 28년도의 증설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취소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에서 짓기로 했었던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이 한 4개 정도가 취소될 가능성들이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건 지금 그 사우디 균형 재정 유가가 90불, 대략 80불 정도 되는데 현재 유가 레벨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사우디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사우디가 최근에는 이 원유 쪽이 아니라 가스 쪽으로 이 에너지 전략을 완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스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유와 관련돼 있던 다운스트림 증설인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도 취소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우디의 모습들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오만이라든지 쿠웨이트 같은 지역에서 예정돼 있던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 움직임들도 취소 가능성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동에서의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들이 조금씩 딜레이 될 가능성 혹은 취소될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8년도에는 중동 증설 비중이 대략 30%까지 올라갑니다. 꽤 큰 규모의 증설이 중동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증설들이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석유화학 시황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이 워낙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시황의 회복 기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의 수요 회복 강도를 조금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누적되어 있는 공급광이라든지 중국의 수요 강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나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용 제품을 하고 있는 화학 업체들 위주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글로벌 1등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각 제품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1등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엔비라텍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엔비라텍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 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금호석유가 업체로는 글로벌 1등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비라텍스는 장갑에 사용되는 아이템이죠. 최근에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호석유의 엔비라텍스 생산량과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대략 90%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이 공급 과잉 상황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산 장갑에 대한 관세를 폭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50%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2026년에는 100%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장갑 업체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미국에서 중국 때문에 MS를 뺏겼던 업체들이 이제는 MS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MS를 뺏겼던 대표적인 지역들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들이 중국 때문에 미국에서 MS를 뺏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 그런 국가들이 MS를 회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지역들, 그런 업체들은 금호석유라든지 LG화학 같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장 큰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결국은 우리나라 엔비라텍스 업체에까지도 수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라텍스는 내년도의 영업 환경 자체가 매우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천연고무입니다. 천연고무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년간 증설 자체,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품목입니다. 수요 대비해서 지금 공급이 딸리기 시작한 지가 4년이 넘었고요. 아마 2025년도도 똑같은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연고무는 내년에도 가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천연고무 가격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연고무가 너무 비싸버리면 천연고무로 장갑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대신에 엔비라텍스로 장갑을 만드는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엔비라텍스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원래 니트릴 장갑의 비중을 늘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천연고무가 비싸면 비쌀수록 천연고무로 장갑을 만들지 않고 가격이 싼 이 엔비라텍스로 니트릴 장갑을 만드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엔비라텍스의 수요를 늘려주는 의외의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고무가 강하면 엔비라텍스의 수요도 자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쪽에 있어서도 천연고무 가격이 세지면 SBR, BR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SBR 같은 경우는 2025년 이후로 증설이 전무한 상황이고요. 2029년까지. 오른쪽에 보시는 SSBR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증설이 1%밖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연고무 가격이 강해지면 엔비라텍스 쪽뿐만 아니라 타이어에 사용되는 SBR, BR, SSBR까지도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고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이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지난 23년과 24년까지 범용 제품에 대한 증설이 중국 중심으로 많았는데 2025년, 26년도에는 증설이 전무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실리콘 업체들, 탑5 업체들의 실적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26년 넘어갈수록 이런 실리콘 업체들의 실적은 계속 회복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효성 TNC가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업체죠. 2024년 같은 경우에 증설이 11%였는데 25년도에는 대략 20% 넘게 중국에서 증설이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담들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가동률이 스판덱스 가동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탑티어 업체들은 가동률이 90%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세컨티어, 서드티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50%나 그 언더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에서도 이 업체별로 가동률의 차이가 극심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효성 TNC가 내년도에 중국 증설 때문에 다소 공급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90% 가까운 가동률로 돌려가면서 사실은 이 물량 공급이라든지 이 마진 확보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에 업황에 대한 회복 가능성, 드라마틱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측면에서 효성 TNC 같은 업체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1등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자라는 게 석유화학 쪽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투자 의견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섹터고요. 이번에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합니다. 가장 큰 그동안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태양광도 결국은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 과정에서 매출도 줄어들고요. 마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회사의 실적이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투자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는 가격 하락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럽 태양광 모듈 가격은 이제는 하락이 멈췄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내년 초에는 분명히 이 태양광 미국 모듈 가격이 반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 물량들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2년 동안 관세가 유예가 됐었는데 지난 2024년 6월 6일 날 이 관세가 부활을 했고요.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는 중국 물량들은 이 관세를 이 부과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격이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가격이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미국 내에는 쌓여 있는 이 중국산 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재고들이 1년 넘게 이 수입이 됐었기 때문에 아직 이 재고가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재고들은 내년부터는 관세를 부과된 금액에 팔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쌓여있는 미국의 재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물량들 모두 관세를 부과받은 금액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 하락은 멈추고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이 반등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여부는 사실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쌓인 재고가 많고 예정되어 있는 증설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재고 소진 속도에 따라서 이 가격의 상승 추세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가격의 하락은 멈출 수 있고 일시 반등은 반등은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가격이 빠지면서 사실은 주가도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당선이 신재생 에너지 업체, 특히나 태양광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건들을 만들어줬고 주가도 실제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펀더먼털을 보면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바이든 정권 때는 바이든이 태양광 설치량에 워낙 집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량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듈 공급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물량들이 쉽게 그냥 들어와서 미국 내에 유통될 수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 마련을 해줬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공급 과잉, 중국산들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되면서 굉장히 업황이 힘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태양광 설치량에 집착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IRA 보조금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향후 예정돼 있던 그 중국 업체들의 미국 모듈 증설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미국 내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공급 과잉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완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에서 밸류체인을 업스트림까지 해서 풀리 이 밸류체인을 형성해 가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내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실적들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업황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픽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유 쪽은 SOE 토픽이고요. 2025년도에는 대략 1.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1조 정도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마진 기준으로 3불 정도의 개선을 가정을 했습니다. 2024년도의 수치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26년, 27년도의 그림이 좋습니다. 샤인 프로젝트가 26년도 중반에 완공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 설비들 대비해서 원가 구조가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6년도 이후에는 이 샤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샤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줄였던 배당도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우디가 지금 돈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5년도는 숫자가 회복이 되고요. 26년, 27년도에는 외형과 배당이 모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PBR로 0.7배입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 갈 때도 1배를 깨진 않았던 종목인데 지금은 예언 기간의 종말이라든지 배당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S-OIL이 정유주 중에서는 제일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영업 환경 자체가 내년부터는 좋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2025년도에 대략 한 50% 가까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코로나 때 깼었던 0.5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의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섹터 내에서 좋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걱정할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수년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호석유가 화학주 중에서는 탑픽이고요. 하나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논리처럼 지금은 바이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토픽으로 생각하는 종목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다 마쳤고 이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